자, 안녕하세요. 황룡사와 관련된 황룡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황룡이 의미하는 건 뭘까? 황룡이 물에서 진짜 나왔을까 뭘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황룡사 구층목탑조에 보면 황룡사 황룡의 아버지 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용이 어디 사냐면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살아요. 그래서 황룡사 용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된 무언가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황룡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입시다. 황룡사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임금 황자예요. 임금 황제할 때 황제할 때 황, 그다음에 황룡사인데 이게 누를 황자하고도 같은 글자예요. 실제로 이 황자로도 이 황룡사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를 황자랑 같은, 그래서 우리가 황룡이라고 할 때 용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 황룡이고, 그 다음에 황제의 권위를 상징할 때는 이 황룡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황자를 쓴다는 것 자체도 신라가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이렇게 박앤셀 크게 할 때 이런 거 붙이듯이 신라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황자는 조선에서는 감히 꺼낼 수도 없는 글자입니다. 저건 중국 황제만이 쓸 수 있는 특징적인 글자예요. 꺼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나중에 진흥왕 순수비를 보면 진흥제라고 나옵니다. 이게 황제인데 삼황오제예요. 원래는 황이 3개고 그 다음에 제가 5이 있어요. 삼황오제거든요. 중국의 전설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군을 삼황오제라고 불러요. 삼황오제라고. 그 삼황이 말이 많아. 18사략 보면 천왕씨, 시왕씨, 인왕씨라고도 하고 삼황을, 그 다음에 태오복희씨, 그 다음에 신동씨, 황제 공선 혼원씨라고도 하고, 뭐 삼황에 대해서도 썰이 많고, 그 다음에 오제도 뭐 요순우탕 문무를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전욱이라든지 추궁이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 통일 제국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여러 팀들로 나눠져 있겠지.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잖아. 우리도 한반도에서도 몇 팀이 나눠져 있었는데, 마한진한 변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은 팀들이 나눠져 있었겠죠. 거기서 나오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군주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고주몽 설화 뭐 이런 식으로 신화같이 그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고, 그게 통일제국 속에서 하나로다가 묶여가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요순우탕 문무주공은 또 역사랑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 앞에 별로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문명의 시원자들, 그다음에 문화의 발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황이 쟤보다 높아. 예, 그래서 황팀이 최고고 그 다음에 제팀이 있는 거예요. 제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다 싸그리 엎은 것만큼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더해서 황제라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게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이 삼황오제를 다 갈아 넣어야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진시황 쪽에서 말했지. 근데 아무튼 황제라는 단어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왜냐하면 중국 전체를 통일제국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시황이 없었다면 중국은 유럽처럼 발전했을 수도 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쇼카 왕이 없었으면 인도가 유럽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땅덩어리가 하나의 단일 국가로 물론 중간중간에 분열도 해요. 하지만 단일 속성이 더 강하게 내려갔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초석을 다졌던,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기본을 깔았던 게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야말로 진짜 저 사망호제보다 훨씬 대단하다. 제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하고는 약간 틀릴 수도 있어. 여러분들의 일반관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제가 전공자라는 거.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잖아. 이제 동아시아 역사에서 제일 웃기는 사건이 삼국지 아편에 맞아가지고 유비를 그렇게 띄우는,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인데도 그 소설이 준 환상에 빠져가지고, 야, 뭐 대단한 것처럼. 그거 생각하시면 돼. 스파르타 그 영화 300, 배 까고 나와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그래봐야, 야, 역사 전체에서 보면 뭐 대단한 게 있냐. 몸짱 300명, 배 근육 보러 영화 봤어.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그 근육은 운동에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운동에서 만들어진 근육은 아닐 거예요. 그게 헬스나 이런 거지. 그냥 일반 사람이 저렇게 뭐 전투훈련 해가지고 그런 근육은 안 만들어져. 이쁜 근육은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한 거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진시황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사에서 가장 대단한 정복군주라고 생각하는 게 광개토 대왕이고, 광개토 대왕은 대왕을 넘어서 태왕으로 불립니다. 태왕으로 불려. 그래서 호태왕, 호우총에서 나오는 게 호태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왕보다는 센스던 것 같다. 일반 왕보다. 급이 있어요. 다 체급이 있어. 체급이. 이게 글자를 쓸 때 다 이게 체급이 있어. 그래서 일반보다는 훨씬 셌었던 것 같다. 하지만 헤비급 정도, 슈퍼 헤비급이나 헤비급에는 이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데, 진흥왕이 오히려 제라는 표현을 써요. 순수비에. 황제라는 표현은 없어. 황이라는 표현도 없어. 제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야, 어떻게 진흥왕이 제 표현을 쓸 수 있지? 광개토 대왕보다 높은 겁니다. 진흥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됩니까? 고구려가 땅이 얼만데? 사람 안 사는 땅입니다. 사람 안 사는 땅입니다. 거기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고구려가 멸망할 때 고구려 전체 인구를 추정을 어느 정도 하냐면 200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광역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땅이 크니까 뭐 사람도 많은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러시아하고 캐나다, 호주는 뭔데? 물론 뭐 러시아는 강국이지만 거기 한 5% 이상은 사람 잘 안 살걸? 러시아의 대부분은 다 서쪽에, 유럽 쪽에 몰려 있고, 아니 맞잖아. 그 동쪽에 뭐 있겠어? 뭐 있겠어? 그냥 나무 키우고 가스 있겠지, 가스. 그래서 가스 이렇게 빼서 팔아먹고 있고 그런 거 아니요? 캐나다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 호주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땅 넓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세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세금을 걷었냐가 내 영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구가 많아야 세수가 많지. 땅은 넓은데, 예를 들어서 땅이 넓은데 인구가 없어. 세금을 거들어도 못 다녀. 세금 걷는 돈보다 그 거들어 다니는 비용이 더 나와. 그게 지금 몽고 같은 데가 그렇게, 지금 현재 몽고. 걔네가 땅이 우리보다 엄청 그게 뭐 대배 이상 커요. 남북한 합친 거보다.
그런데 500만 살거든 전체에서. 세금을 꼭 들어가기가 힘들어. 어유 저 양반 5만 원 체납했네. 가는데 20만 원 들어. 가는데 20만 원. 야 그거 집행하러 어떻게 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땅이 넓은 게 꼭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지금 현대적 국토 개념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래요. 예전에 역사에서는 조세권이 어디냐, 그 다음에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인구수가 얼마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할 때 유비는 죽었다 깨나도 제갈량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조조를 못 이긴다. 왜? 인구가 차이가 엄청나요. 인구 차이가 엄청나. 불가능하다니까 그게.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 기본 개념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고, 진흥왕이 오히려 제까지 쓰는 정도면 신라의 자부심이 엄청나.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주의해야 될 상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라는 특이하게도 이 시기에 너무 국뽕이 많이 나온다. 약간 자도취 증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도 그렇게 인정했느냐?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 그래서 이 국뽕이라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 이 황룡과 황룡의 관계인데 이거 같이 쓰는 글자예요. 이거는 같이 쓰는 글자예요. 이게 누르랑자가 황제라고 할 때 이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는 진시황 같은 진짜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 중국의 민족 시족, 우리식으로 하는 당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황제라고 씁니다. 공손헌원씨. 이게 이 황자가, 누르르 황자가 흙을 얘기하는 거고 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행에서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통괄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최고의 상징을 가져요. 그래서 황룡이 용 중에서도 짱입니다. 노란 용이. 황달 걸린 거 아니고요. 귤을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황룡이야 황룡. 황룡이 최고 등급이라니까 용 중에서. 그래서 황룡사가 그게 황룡이 이렇게 자궁을, 쉽게 말해서 황제의 궁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황룡이 튀어나온다는 거는 그냥 상징 해석만 하면 진흥왕이 황제예요, 이 말이에요. 진흥왕은 황제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스토리예요. 그리고 황룡이 왜 하필 날아갔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건 주역에 나옵니다. 그게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고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본따서 나중에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게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 그래서 그거는 황제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역 건쾌의 구오효예요. 구오효가 비룡제천 이견대인캐입니다. 구오효. 이 황룡사가 있는 데가 구황동입니다. 구황동. 구황동. 그래서 9구자를 써서 구황동이에요. 구황동. 대학원 다니는 스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불문에 석원동진이 뭔 뜻인지를 몰랐는데 스님 영상을 보고 석원동진이 뭔지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원동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 근데 그게 주역에서의 방위 기법이에요. 서쪽 건방에서 동쪽 진방으로 주역에 건태이진 송강강권에서 8쾌를 가지고 방위를 설정을 했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식으로 방위를 설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말고 중간에 간방을 어떻게 지시하느냐야. 동남방, 서북방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계를 가지고 하죠. 3시 방향, 뭐 2시 방향, 뭐 예를 들어서 자 7시 방향, 뭐 무전을 나가면 딱 그렇게 해버린다고. 그죠? 왜? 그게 명확하거든. 야, 동남쪽 봐라, 동남쪽. 이러면 동남쪽. 이렇게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계가 일반화돼서 그런 거고, 그게 동그란 시계로 일반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전에는 주역의 8쾌를 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서쪽의 건쪽 방위에서 동쪽의 진방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그 주역에 기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그걸 보고 처음 알았고 자기 주변 스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스님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역 배경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불교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한문을 알아도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구황동이라고 하는 거는 황자가 9개 들어가는 사찰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황은 황제캐를 얘기한다니까, 구오효라니까. 구오를 한문으로 쓰면 구황도 된다니까. 그래서 구황이라는 의미가 황룡, 황룡사, 구황 다 에브리바디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 진흥왕은 누구냐? 황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황제가 중국 황제냐? 그 정도로 뭐 진시황 같은 그런 대단한 황제냐? 그건 아니고, 딱 봐도 그건 아니고, 그러면 무슨 황제냐? 라고 말하는 게 이제 황룡사 장육조에 나오는, 황룡사 장육존상이라는 뜻이에요. 황룡사 메인 전각에 모셨던 약 한 5m 정도, 한 4.8m 정도 되는 큰 불상이에요. 저기 금산사 미륵상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불상을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신라 삼보예요. 신라 삼보가 진평왕의 천사옥대, 그 다음에 황룡사 장육존상,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이거든요. 신라의 3가지 보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서천축의 아쇼카 왕이 불상을 만들다가 실패를 하고, 그 재료들을 바다에 띄워서 인연이 있는 데 가서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건 뭐냐면, 주조하기가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자꾸 이게 깨지는 거예요. 주물이 터진다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안 나오고 어디가 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과 내가 인연이 조금 적은갑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때 그 배를 띄워보낸 게 바다에서 1300년 동안 떠돌다가 신라로 여러 나라에 갔다가 전부 다 안 되고 해가지고 신라까지 와서 진흥왕이 그 배를 울산으로 해서 딱 맞이해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이 재료들과 불상을 모신 데가 그때 모본으로 불상이, 삼존상이 모셔져 있었다 하거든요. 그 배 안에. 그러니까 작은 스몰 사이즈의 삼존상을 하고, 이렇게 내가 만들려고 해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디다 모셨냐? 동축사. 서천축은 인도입니다. 서천축의 아쇼카 왕과 보다 능력자가 동천축에 있는, 동천축은 신라입니다. 진흥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진흥왕은 단순 황제가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흥왕을 전륜성왕과 관련해서 쓴 논문들이 여러 편이 존재해요. 저는 그걸 논문 쓰진 않았습니다. 왜? 이미 딴 사람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뭘 해줬냐? 선덕여왕이 전륜성왕을 추구했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불교, 그러니까는 진흥왕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7살의 왕이 된 진흥왕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13년 동안 섭정을 했던 지소부인과 그 다음에 화백제도의 귀족들, 이들이 믿고 있던 종교는 풍교, 풍월도라고 하는 신라의 전통적인 무속신앙이에요. 이게 나중에 정비가 되는 게 화랑입니다. 화랑도예요. 화랑도 남모준정하는 그 화랑,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그래서 화랑이 나중에 국성이 되는 거고, 요걸 이제 한자로 조금 더 하면 이게 신선선자, 이 선사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근데 진흥왕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군주로서 전쟁을 하면서 불교를 끌어안는 거거든요. 새로운 세력,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로 끌어들이는 거고, 불교가 풍교를 이깁니다.
왜?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중국을 거쳐갖고 세계 종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련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신라는 저 풍교라고 하는 거는 내수용이야. 그래서 불교는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왔다 갔다 하던 종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종교고, 풍교라고 하는 거는 신라 안에서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던 그런 건데, 그 두 개가 부딪히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깨지지. 당연히 불교가 이기지. 저쪽이 세력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작은 불교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흥왕 입장에서는 그냥 동아시아의 황제라고 말하기는 조금 딸리니까 불교를 등에 업고 불교의 이상군주인 전륜성왕을 표방하는 거예요. 전륜성왕은 일반 황제 플러스 덕으로다가, 그러니까 군사력 플러스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륜성왕이 행차를 하면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긴다고. 알아서 긴다고.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징기스칸이나 몽고가 잘 나갈 때도 그렇게 기었어요. 맞아서 긴 거 아니다. 맞아서 기는 거 아니에요. 항복하고 우리에게 세금을 낼래? 아니면 한번 붙어서 초토화될래?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면 떨리지. 이게 한타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리더 입장에서는. 근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가맹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호해줄게. 그 대신에 자치권 준다. 자치권. 그 인사권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크게 타치 안 해. 너네 그냥 자치로 하되 우리한테 보호비를 내. 그러면 조금 내고 그냥 유지할까? 한번 부딪혀야 되나? 옥쇄 작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했었던 데들이 몇 개 있어요. 제국들이. 몽고가 한창 클 때 했어. 그런데 했다가 진짜 자칭 타칭 옥쇄가 됐지. 자기들도 죽기 살기로 했지만 지고 난 뒤에는 진짜 도륙을 시켜요. 싹 도륙을 시켜. 그리고 그게 한번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했었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한 번도 가해를 한 적은 없어. 하지만 일본이 맞는 걸 받고 중국이 맞는 걸 보면 굳이 이거를 굳이 우리가 상대를 하기는 조금 버거울. 우리도 굉장히 세다니까. 근데 그냥 미국한테는 조금 양보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는 그러고 보니까 다 맞고 있네. 러시아까지. 미국한테 안 맞는 유일한 나라는 북한인데 거기를 따라갈 수는 없고, 러시아도 맞고 중국도 맞고. 우리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세니까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세계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조금 양보해 주는 거지.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몽고 밑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때도 그래서 그때도 임금님께서는 살생을 인명이 사륙되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복속되고. 그래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흥왕은 황제를 추구하는 불교적 전륜성왕이에요. 불교적인 전륜성왕. 그리고 이때 전륜성왕 신앙이 한반도에 진짜 유행을 했어요. 전륜성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진흥왕 때 백제에 누가 있었느냐? 성왕이 있었다. 이름 자체가 성왕이라니까. 전륜성왕 줄임말이에요. 전륜성왕 줄임말이에요. 백제 성왕.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도대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야 시호를 성인 성자를 받을 수 있을까? 야,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랬지만 결국 그 김유신 할아버지인 김무력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그래서 황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비룡제천의 그 황룡이고 그건 진흥왕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황룡을 진짜 용이 날랐냐 어쩌냐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고 저 상징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저걸로 논문을 썼다니까. 저걸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황룡이라고 하는 게 진흥왕의 황제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라더라. 라는 거고, 이 황룡사 17년 동안 지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지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추가되는 것 중에 제일 이제 큰 구찌가 황룡사 9층 목탑이지. 약 한 80m 정도짜리를 짓는 거고, 원래 그 자리에 목탑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짓기 전에도. 건축구조상으로 보면 거기에 탑 자리가 맞아요. 단지 그걸 확대한 거지. 허물어버리고 또 새로 지은 거지. 예. 근데 보면 그게 황룡사는 찰주본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 내용이 정확해. 금성문이 나와버리면 그게 원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신뢰도가 높은 거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은 지나면서 윤색돼. 예, 그리고 바뀔 수 있어. 그리고 암송을 해요. 인도같이 암송해요. 외운 거를 필사했어요. 아니면 베낀 거를 또 베꼈어요. 이러면 오자투성입니다, 이거. 오자투성입니다. 그래서 인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인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대의 금성문. 당대에 만들어졌던 금성문이 나오면 대박입니다. 그건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물론 거기에도 뭔가 이렇게 또 내용들이 있겠지. 저희 같은 경우도 상량문 같은 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복장, 부처님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 진실만 쓰느냐? 그렇진 않아. 약간 미화해서 쓰지. 그런 오바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원 자료의 그 함량이 한 80%, 90%는 되는 거야. 내가 한 10% 미화하지. 한 10% 있는 걸로 90%를 MSG를 치진 않거든. 왜? 사람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불상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아무개 스님이 뜻을 일으키니까 스님들이 신도들이 자기 크게 기뻐하면서 시주를 하고, 실제로는 스님이 자꾸 내라고 해서 냈는데 그러면 그때 신도들은 안 내려고 했는데 스님이 자꾸 내라고 계속 1년 동안 목을 쪼아서 불상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환희심을 내서 다 동참을 해서 이런 큰 불상을 만들게 돼. 그렇게 써주지. 그럼 내가 거기다가 안 낸다고 모모신도가 뻗댔어요. 그런데 띠꼈어요. 이렇게 써주진 않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럼 그거는 공식 윤색이에요.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그 정도 범위가 나오는 거죠. 찰주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고. 그래서 645년 4월에 목탑을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완성했어요. 그 다음 이듬해 완성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듬해. 그러면 4월에 시작했는데 이듬해면 제가 뭐라고 추산을 했냐면 한겨울에 낙성식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미치지 않으면 12월에 낙성식 하겠어요? 한겨울에? 10월에는 끝났다는 얘기잖아. 아무리 늦어도 음력 10월이면 추워요. 지금 음력 기준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10월. 그러면 4월에 시작해서 그러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린 거잖아. 실제로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빠르다니까. 그러면 저게 무너지고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제 벼락 치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까딱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까지 치면 총 93년이 걸렸고, 이 중간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장육존상을 모시는 사건이죠. 574년 3월에 불상을 만들어. 그리고 584년에 금당을 조성해요. 그러니까 황룡사 다 만들어줬는데 그 뒤에 불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 절에다가 불상을 모셨다가 더 큰 불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다시 지었다는 얘기잖아.
석굴암 불상은 석굴암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입구로 들어갈 것 같아? 기본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불상을 조성하고 위에 뚜껑 덮고 앞에 씌우는 겁니다. 앞에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있고 건축이 완성되는 거야. 건축을 해놓고 넣을 수가 없어. 너무 크면.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여기에 기본에 전각을 지어놓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 큰 불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 다시 뽀개고 불상 넣고 다시 씌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이 569년에 끝났는데 574년에 불상을 다시 장육존상을 조성했고 584년에 10년이 더 걸려서 금당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씌워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차 공사가 17년이 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공사요. 앞으로도 그 뒤로도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1차 끝나는 기간까지 치면은 17년 플러스 한 15년이 더 되는 거지. 한 32년 걸린 거지 지금. 그냥 대충 계산해 보면. 네. 이 얘기는 뭐예요? 황룡사에 와보면 공사 중 와보면 공사 중 명긴 놈 아니면 낙성식을 보지를 못하겠네. 30년대 공사 중 구경 한번 오면 공사 중 그리고 나서 공사 끝났어요 라고 했더니 9층 목탑을 또 한대.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황룡사가 건축되고 이게 추지가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완전 낙성식이 안 돼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장률사가 2대 주지예요. 2대 주지예요. 여기 나오잖아. 처음에 환희사. 여기 이게 스승사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이 스승사자가 이거는 스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2대가 자장, 3대가 해운, 4대가 상률사. 여기서 사자가 나오잖아. 우리가 사자 직업이야. 우리가 사자 직업. 거기는 선비사자예요. 스승사자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모델레라고 할 때 내가 사자 직업. 도사 이런 거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자 직업이야. 되게 재밌어. 그래서 스승이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견문이 넓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황룡사 구층목탑까지 하면 총 93년이 걸린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 가섭불 연자석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연자석을 당신이 2번 봤어요. 이련 스님이. 한 번은 불 나기 전에, 황룡사에 화재가 나기 전에, 몽고의 서산대병이 터지기 전에 1238년 저때 37년 38년 저때 불이 나거든요. 불이 나서 전소가 되고, 그때 뭐라고 기록에 나오냐면 하늘이 다 어두웠다. 몇 달 동안 하늘이 깜깜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맞아요. 제가 97년인가 그때 제가 경주에 갔을 때, 그때 경주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김유신 장군묘가 불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진짜 하늘이 까매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산불에 의해서 분진들이 날려가지고 이게 태양을 덮는 거예요. 빛이 잘 안 내려오게. 굉장히 좀 어둑어둑 좀 무섭더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황룡사 불났을 때 굉장히 몇 개월 동안 그런 기록이 나와요. 하늘을 덮었다. 그 분진이 하늘을 덮어가지고 해를 볼 수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불이 났는데 그 불나기 전에 한번 갔었고, 이련은 2번 갔어요. 불난 뒤에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가섭불 연자석, 가섭부처님이
전불시대에 있었던 가섭부처님이 참선하던 자리가 있는데 높이가 5, 6척 한 1m 50, 60, 한 70 정도, 1m 70 정도까지도 뭐 한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5, 6척 이 정도. 그 다음에 둘레가 세 주 이렇게 한 이 정도 둘레 정도 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은 본 거지. 이러는 본 거지. 그리고 불났을 때 가니까 불타고 난 그 금당, 요즘식으로 하는 대웅전 뒤쪽에 땅에 파묻혀 있더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원래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메인돌이에요. 메인돌. 저 신성함을 가지고 있는 메인돌이에요. 근데 땅에 파묻혀 있었던 건 아마 불나서 정신 없을 때 누가 뭐 들고 가거나 파괴하거나 이럴까봐 묻었던 것 같지 않았을까. 불난다고 돌이 땅에 파묻히지는 않거든. 돌도 안 타고 땅도 안 타잖아. 정강만 타지. 그래서 묻혀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묻었나? 세상에 그렇게 묻습니까? 잘 묻습니다. 그렇게 묻었다가 타임캡슐처럼 오늘날 발굴된 거 백제 금동대학로. 사건이 터졌을 때 스님들이 그걸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다다닥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존되는 거야. 그냥 던져놓는 거 아니에요. 모셔놓고 거기에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구조를 짜서 덮어버려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냥 넣어버리면 짜부대거든. 네. 그래서 그런 식들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불을 맞고 뭐 어쩌고 하면서 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신주로 구리로다가 이렇게 쇠로 해서 태를 해서 그거를 잡아놨대. 그래서 그런 기록이 저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파손 상태가 벌써 있었구나. 그러면 그 구리는 어디로 나중에 가느냐? 누가 훔쳐갔겠지. 그건 현찰이거든. 그 당시에. 그럼 훔쳐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 돌이 위에 부분이 떨어졌겠지. 그래서 지금 높이가 한 이 정도 될까?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거보다 작은데, 기록보다 작은데 한 이만큼 돼야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떨어졌대잖아. 그리고 설참 김시습의 시나 이런 거에도 저런 이야기들이 좀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정컨대 그 황룡사 구층목탑 자리 위에 있는 그 돌 아니겠나 정도로 현재는 추정을 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돌아가신 장충식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가서불 연자서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황룡사 장육존상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